자, 6월 모의평가 보느라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모의평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총평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해볼게요. 해설 강의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 뭐 항상 중대한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뭐 정답만 맞춰보고 그렇게 하고 뭐 틀린 문제만 슬렁슬렁 보고 그럴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예, 이 평가원의 문제는 수능 예고편이고, 그죠? 예, 이후에 이제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에서 나오게 될 문제의 원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변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6평은 전반적으로 사탐이 좀 어려웠어요. 사회문화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사탐이 어려웠다는 게 평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가 되면서 뭔가 이제 다른 영역에서 변별이 좀 주어져야 된다는 사명감이 좀 있었나 보죠. 평가원에서. 그래서 이제 사탐도 그리고 과목별로 유불리가 그렇게 크게 갈리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등급 컷이 다들 비슷비슷한 형태를. 그래서 난이도 조정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지금 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메가스터디 등급 컷을 보니까 1등급 컷이 46점이다 뭐 45점이다 이렇게 뜨는데 뭐 선생님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감으로는 한 4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애들이 공부가 좀 많이 돼 있었다고 하면 46점 정도 될 텐데 45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지금 보면은 이번 그 6평 전체적으로는 개념 문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진 않았어요. 특히나 앞에 1번부터 한 6, 7번까지에서 생각보다 좀 까다롭게 나왔어요. 중간에 문항 번호에 속하는 문제들은 그냥 전형적이고 쉬운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고 통계 문제는 뭐 당연히 어려웠죠. 15번, 20번이 아무래도 어려웠고 개념 문제도 다들 예전 같으면 그냥 아주 손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7, 8개 정도는 진짜 눈 감고 풀어도 맞춘다 할 정도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난이도 하짜리 문제는 거의 자취를 감췄고 한 두세 문제 정도? 그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들 어느 정도 난이도는 유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2번 문제 또는 4번 문제. 2번에서는 그 양적 연구의 과정과 함께 그 이 연구 윤리 문제가 동시에 한꺼번에 났어요.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문화의 변동 과정을 그 접변의 결과와 함께 묶어서 이제 보기에서 사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 내용상 어렵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2번 문제도 뭐 까딱 잘못 보면은 그죠? 2번도 이렇게 뭐 주제 자체는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까딱 잘못 보면은 틀릴 수 있다거나 4번에서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거나 분석에. 그다음에 역시 5번도 역시 이 양적 연구의 과정을 묻는 문제인데 얘도 그렇게 만만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조금 쉽다가 그러니까 앞쪽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뒤쪽 가서 통계 문제를 풀 시간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혹시 풀 수 있는 통계 문제인데도 시간 확보 때문에 뭔가 풀이를 하다가 결국은 시간이 종료되는 그런 경우를 맞았을 학생들이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역시 통계 문제는 통계 문제 자체의 난이도로만 점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개념 문제들이 얼마나 좀 시간을 많이 쓰느냐 못 쓰느냐 그쪽 난이도하고 연결돼 있어요. 정답률이 보면. 그래서 시간 안배가 역시 무척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눈에 확 띄는 문제는 15번 문제였어요. 15번 문제는 평가원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의 오류는 아니었어요. 오류는 아니었는데 15번 문제에서는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진술을 다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위 여부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이든 거짓이든 하여튼 둘 중에 하나로 판별이 날 수 있는 보기면 다 골라라 이랬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제 옳은 보기만 고르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리을 보기를 빼놓고 니은 디귿만 맞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 모양이에요. 정답률이 현재 지금 뜨고 있는 거 보니까 3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평가원이 좀 야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평가원은 그동안 자신들의 그 수능 문제 출제 지침에서 난이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잘한 학생들은 맞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틀리게 만드는 것이 시험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와 상관없이 일단은 막 이런 걸로 정오답을 가리는 것은 다소 본래의 출제 취지에서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 네,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네?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네. 대개 우리가
그 문제가 어려워서 틀리면 수긍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어떤 뭐 한 부분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틀리게 되는 경우는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될 평가 문제가 아닌가. 여지껏 또 평가원이 이런 걸로 정오답을 가려오지는 않았어요. 되게 이제 사설 모의고사 같은 데서 덜어 이제 변별력을 갖추려고 이제 억지를 쓰다가 나오는 문제 이런 경우에서 좀 있었죠. 근데 우리는 뭐 평가원 탓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수능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고 선생님 도표통계 특강에서도 자료 분석 7개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문제에서 물어보려는 핵심 질문이 뭐냐를 잘못 읽으면은 이거 안 된다고 선생님 강조를 했었어요. 그죠? 예. 별거 아닌 거 하나를 잘못 봐가지고 큰일 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반성을 해야죠. 뭐 틀린 사람들은. 평가원을 탓하기보다 평가원은 선생님이 욕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부분을 못 봐가지고 니은 디귿만 옳다고 봐서 정답을 체크했다면 이분들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리고 눈에 좀 띄는 게 역시 20번 문제 계층이동 표분석 문제인데요. 이거 좀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매년 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에서 20번 계층이동 문제의 올해의 유형을 정해줘 왔어요. 매년 6월에 유형을 정해주고 9월에 그걸 조금 더 심화시켜서 어렵게 냈다가 그게 너무 어렵게 느끼면 이제 좀 난도 조정을 해가지고 11월 수능을 내는 이런 형태였어요. 작년 예를 들어보죠. 작년에는 그 20번 문제를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상중하의 비율을 찾고 그다음에 상승이동 석줄, 하강이동 석줄, 그다음에 세습 석줄 이거를 찾아내기 위한 힌트로 밑에다가 표 하나를 더 줬는데요. 작년 6월 평가원에는 이런 식이었어. 중층의 일치 비율 대비 다른 계층의 일치 비율 해가지고 그 숫자를 알려줘가지고 상승, 하강, 세습의 석줄을 알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어요. 그러더니 9월 달에도 똑같이 수능 날도 결국은 그걸로 물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뭘로 물어봤냐면 그 밑에 표가 뭐라고 되어 있어? 자녀 세대에서의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 대비 부모와 불일치하는 비율이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응용을 해서 풀어내는 그런 형태였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거를 변형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후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변형한 이거보다 난이도를 더 높이되 취지는 이와 같은 문제를 많이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연습을 하도록 하죠. 특히나 이것 좀 하나 좀 봐주세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요.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이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4번이 참 별거 아닌 문제예요. 정답 맞추신 분들한테는 뭐 별거 아니겠지만 쌤 생각에는 굳이 지금 그 뭐 영상 매체와 뉴미디어와 관련된 통계가 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통계 문제로 내지를 않았을 뿐입니다. 보기에서. 위에 있는 통계는 얼마든지 복합적인 통계 보기를 내가지고 여러분들을 틀리게 만들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작년 수능에서는 통계 문제가 3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수능에도 내 생각에는 그래요. 올해 수능에도 통계 문제를 3개를 내려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지금 이게. 14번이. 선생님 생각이 거의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네,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감정이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14번 문제도 통계 문제로 내려고 제시 통계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먼저 시험을 해보니까 난이도가 생각보다 너무 높아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보기 구성을 단순히 뉴미디어와 전통적인 영상 매체의 특장점을 차이점을 고를 수 있느냐 정도로 개념 문제로 순화를 시킨 거죠. 만약에 이 표를 가지고 어려운 통계적 보기를 출제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해설 강의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냥 그 정답의 진위 여부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변형이 된다면 수능에서는 어떻게 해내려고 지금 이런 문제를 낸 것인가를 추측을 해보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6월 모의평가에서 40점을 넘었다면 너무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40점 너무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거고 뭐 한두 문제 뭐 많게는 한 서너 문제 틀리신 분들도 이후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지가 어느 정도 각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EBS 교재 원형 문제나 기출 원형 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 풀어본 사람들이 아마 40점대를 넘어섰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원형 문제가 수능에서 어떻게 변형될지를 6월 모의평가와 결부를 시켜가지고 예측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선생님 이제 생산해 드리겠죠.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에 여름 이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십지선다 비밀특강이라던가 조금 토 나오게 하겠죠. 근데 그런 좀 난이도 높은 공부를 할 차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40점이 안 되신 분들, 애매한 게 이제 30점대 중후반인 분들인데 개념은 한 바퀴 돌렸어요 뭐 이거잖아요. 개념은 한 바퀴 돌렸고 통계 특강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긴 했는데 아직 적용은 안 되고 풀이를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아직 모르겠고 개념도 이제 숭숭 비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개념이 좀 더 우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마냥 안 풀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변형 문제보다는 원형 기출 문제 그리고 EBS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의 원형 문제 이런 문제를 풀면서 개념서를 옆에 갖다 놓고 다시 한번 개념을 철저하게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름 방학이 오기 전에. 그래 놓고 여름 방학 때 심화 프로그램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밑에 점수들 30점대 초반도 안 나왔다. 이분들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자기는 뭘 했대. 뭐 안 한 걸로 생각하시고. 아시겠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구나라는 점수예요. 개념 완성 어느 정도 돼 있고 기출 문제도 다 풀었는데 29점이 나올 수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자기는 개념도 했고 문제도 어느 정도 풀었는데 29점, 30점 나왔어요. 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시간만 때운 거죠.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뭐 개념 수업을 듣고만 있었던 거지. 그게 뭐 어느 정도 자기한테 체화가 전혀 안 된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선생님이 뭐 그냥 괜히 승질 긁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현재 상태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탐구 공부 시간을 1.5배 이상으로 늘려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아시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내신 일정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서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정시 준비를 해야 되거나 어쨌든 정시든 수시든 수능을 잘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화가 되면서 이번에 6평에서 그대로 드러났지만 결국은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사회탐구에서 변별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더 갔어요. 그러니까 작년 고3들하고는 많이 차원이 다르죠. 공부 분량의 어떤 배분에 있어서. 사탐 공부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써주시고 특히 예체능이신 분들도 여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체능이신 분들은 일단 수학이 일단 배제가 된 상태에서 영어마저도 절대평가라고 그러면 할 거라고는 국어랑 사탐인 거예요. 국어랑 사탐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국영수 시간에 비해서 사회탐구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안 한단 말이죠. 그건 정말 습관적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어랑 사탐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은 특히나.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좀 생각해 보고 내가 정시 중심으로 간다. 또는 난 예체능이다. 그죠? 이렇다면은 사탐 공부 시간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서 예전 같으면 예체능 학생들도 사탐 솔직히 그냥 톡 까놓고 말해서 사탐 3등급이면 충분해요.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당사자이신 분은 잘 알겠지만 3등급은 뭐 거의 비본으로 깔고 가는 등급에 불과할 정도가 됐어요. 예체능도. 1, 2등급 정도는 돼야 1등급 나와줘. 심지어는 만점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어 점수도 안 그래도 현찮은데. 그죠? 공부 시간을 늘리는 거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공부 시간을 늘리고 늘린 시간에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자신의 6평 결과에 따라 거기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수능 공부는 오늘 해설 강의로부터 아시겠죠? 오늘이 다시 스타트다 생각하시고 평가원이 뭘 낼지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설 강의를 시작해보죠.